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살롱드 위젤라 TV 프로그램 내적 성장 프로젝트 급 결성됐어요. 오늘 원래 빡독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함께 모이는 시간으로 할 때 그걸 하기로 하고, 지금은 이제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무언가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제목을 고민하다가,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란 주제로 참 많이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내적 성장을 위한 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 제목을 내적 성장이라고 하고, 이 프로젝트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제를 하나씩 정해서 지속해 나갈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내적 성장 프로젝트의 제 1탄입니다. 1탄은 두둥, 뭐냐 하면은, 일단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 계신 여러분과, 시청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은 혹시 인간이 이성의 동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감정의 동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둘 다. 그리고 앞에 계신 기PD님은 무지하게 감정적인 동물이라고 하셨네요. 전혀 그렇게 행동 안 하시는 분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하셨는데, 맞아요. 둘 다이긴 한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나한테 무언가를 얘기해주는 건 감정인 것 같고, 또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도 감정인 것 같아요. 무엇을 결단하게 하거나 무너지게 하는 건 감정이고, 그 사이를 메꿔가는 게 이성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감정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정말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고 내몰릴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감정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나를 몰고 가면 나의 능력이 얼마큼 커질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이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집에 계신 분들도, 시청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메모장을 열거나 노트를 열어서 혹시 어제 하루 동안 있었던 어떤 일 중에 사건도 좋고요. 어떤 일도 좋고, 그게 무엇이었는지, 그때 감정은 어땠는지 아주 간단하게 한번 댓글 올려주셔도 좋고요.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봐 줄 수 있어요? 어제 기억이 안 난다도 괜찮고요. 어때요? 어제 아침에 네. 다음 장 좀 해주시면. 네. 어제 아침에 저희 큰아이가 그 젤리를 먹고 싶어 해서 제가 줄게 했는데 잊어버리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먹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젤리도 저희가 이번에 새로 나온 하트 뿅뿅 젤리 있잖아요. 그걸 제가 이제 눈이 나쁘니까 그걸 주려고 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하루 종일 먹겠다고 어린이집도 안 가겠다 해서 굉장히 제가 감정적으로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지마 하고 차를 막 돌려가지고 화가 났구나. 가지마 하고 차를 돌려서 가는 도중에 그래도 이건 아니다. 차를 세워서 또 얘기한 다음에 그런 엄마가 있다가 끝날 때 3개를 들고 올게 해서 합의를 본 다음에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안 좋죠, 기분이. 안 좋고 이제 하원하고 나서 다시 그 젤리를 아예 통째로 들고 가서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봐. 그래서 주고 기분이 확 풀렸죠. 그랬구나. 그래요. 진짜 일상 속에 어떤 별거 아닌 일, 특히 육아를 하는 그 엄마들은 다 공감할 것 같아요. 진짜 하루에도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나를 가만히 바라보다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어떤 사건과 어떤 감정과, 이게 어떤 사건일 때 내 감정이 연동되기도 하고 다른 감정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 나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내 속에 무언가와 연관이 있다
라는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 한번 보고 얘기를 드릴게요. 댓글에 있으면 깜짝 놀랐어. 유재석도 1일 1강을 알고 있다니. 네. 그러니까 제가 알 정도면 1일 1강 아십니까? 네. 근데 저는 아직 아직이요. 네. 뭐가요? 더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1일 7강을 해야죠. 1일 7강. 네. 여러분, 1일 1강 많이 모자랍니다. 저 같은 경우 주중에는 3강, 주말에는 7강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더 힘내주세요. 야, 이거 이러다가 새우깡 감독 찍겠는데. 요즘 그거 있는 거 알죠? 뭐요? 그 BC 꾸러기 표정들 모아놓은 거. 네. 이게 깡이었어요. 17년도에 나온 신곡으로 뮤직비디오를 했는데 너무 과해서 깡이란 노래를 너무 퍼포먼스가 너무 막 과해가지고 이제 놀린 거예요, 사람들이. 입술 깨물기 금지, 윙크 금지, 중간에 박수 치면서 리듬 타기 금지, 브레이킹 다운 관계 호응 유도 금지, 화려한 조명 그만, 레이번 선글라스 금지, 글씨 새겨진 모자 금지, 사회생활 잘하는 작곡가 머리 얘기. 네, 이 정도면 좀 타협을 보자. 어떻게 이거 거의 다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그게 이 정도면 다 하지 말라. 이거 맥스리고 내가 읽어줄게. 예. 꾸러기 표정 금지. 여러분, 이거는 나도 모르게 진짜 순수하게 잘 나오는 표정이에요. 집에서 누가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진 않죠. 네. 저 꾸러기 표정 금지 여기 그죠? 근데 이거는 이거 반반으로 하죠. 조정합시다. 어떻게 해요? 네, 이런 식으로 2017년도 말에 나왔던 어떤 음악의 뮤직비디오, 일단은 B가 나이가 들었잖아요. 요즘 아이돌들 얼마나 풋풋해요. 그리고 그 댄스가 되게 세련됐는데 B는 예전의 그 열정 그대로, 그 과한 그 복장과 액션과 그 얼굴 표정을 갖고 그대로 나온 거죠. 묵직하게.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한 거예요. 이제 막 이 젊은 아이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되게 열심히 했는데 너무 웃긴 거죠. 요즘 애들이 볼 때는 뭐 하는 아저씨지? 막 이러면서 왜 저러지? 몇 살인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좀 찾아봐 주세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짤이라고 해서 되게 웃긴 부분을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올리는 걸 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밈이라는 게 유행이에요. 그 밈은 뭐냐 하면 이게 계속 자기 복제를 하는데 그 부분에 뭔가를 덧대요. 이런 거 무슨 재밌는 말을 덧대서 뭔가 생산하고 또 거기에 또 조롱을 섞어서 생산하기도 하고 뭔가 웃긴 걸 넣어서 생산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회적 현상처럼 그걸 계속 자가 복제하는 한 가지 컨텐츠로 그런 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밈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1일 1강이 밈 현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가워요. 깡이 뭐냐면 아까 그 노래 이름이 깡. 노래 제목이요? 노래 제목이 깡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제목부터 과했죠. 깡. 깡을 보여주겠다. 노래 제목부터 과했는데 17년도 말.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몰랐는데 애들이 보기에는 너무 웃겼고 그래서 이 깡에 대해서 이 깡은 어쩌고 저쩌고 1일 1강 나는 했어. 1일 2강 했어. 1일 3강 했어. 이러면서 나 그거 보면서 웃겼어. 뭐 이러면서 조롱한 거예요. 그 표정 뭐니? 입술 왜 깨물어? 뭐 이러면서 그렇게 조롱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수고 예전에 유명했었어. 그리고 그 아주 톱스타의 자리에서 이제는 후배들이 막 몰려와. 그래서 내 자리가 설 수 없을 것 같아서 무언가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계속 댓글에 조롱이 달려. 이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기분 엄청 나쁘고 어쩌면 맞아요. 내 내면에 이 뭔가가 없으면 무너져요, 사실은. 그걸로 무너져서 안 좋은 길로 가는 연예인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B는 이거를 웃어넘기면서 희화했어요. 저는 1일 3강으로 합니다. 왜 여러분은 1일 1강만 하십니까? 이러면서 그렇게 희화하면서 그거를 재밌게 웃어넘기는 유머로 넘겼죠. 어떻게 보면 이게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요. 그 전입니다. 다음 장이 넘어가 있었군요. 내 마음, 삶을 지배하는 속마음의 가시가 누구나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시는 뭐 여러 가지로 올 수 있죠. 내 내면에 자라는 환경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주변의 환경에서 밀려나면서 올 수도 있고 뭔가 상처가 되는 걸 가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삶을 지배하는 속마음 가시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기도 하고 복수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죠. 요즘에 또 한참 이슈가 됐었던
드라마가 있는데 아시나요? 이 가시가 돋친 드라마. 뾰의 세계. 네, 뾰의 세계. 부부의 세계를 역시 신세대군요. 부부의 세계라고 안 하고 뾰의 세계. 맞습니다.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네. 매일 안 거기 부부의 세계에서도 보면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겉으로 행복해 보였던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남편이 바람을 핀 거죠. 굉장히 젊은 여자와 바람을 폈고, 그러면서 이 남자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런 말을 하면서 마치 그걸 정당화시키고, 그리고 그러면서 양쪽 다를 쥐고 있으려고 하고, 이혼은 했으나 또 서로에게 매달려 있고 마음이, 결국 그러면서 서로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결국은 그 마음의 패턴, 그 가시에 얽매여 있던 패턴을 끊기 전에는 그게 해결이 안 났어요. 그러다가 그 아들, 준영이라는 아들의 가출이 있었거든요. 못 보신 분들은 아들이 가출을 하면서 봤어요? 저는 짤로 다 봤어요. 짤로 이제 끝까지 다 봤기 때문에 다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은 알죠. 근데 아들이 가출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충격을 얻고 이혼한 두 부부가 서로 매달려 있던 거에서 멈춤을 해요. 멈춰서 서로에게 쓸데없는 애착을 가졌던 걸 내려놓고 평온해지죠. 그러면서 기다려요. 그 기다리고 나서 마음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아들이 돌아오고 끝났거든요. 근데 그 가시가 지배한다는 게 어떤 걸까를 보면,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요. 발버둥을 치고 늘 제자리 걸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아까 그 부부의 세계에서도 서로에게 그렇게 했던 이유가 미워서 미워하려고, 복수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불행으로 가기 싫어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행복해지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행복해지고 싶어서 돈도 벌려고 하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사랑도 하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뭔가 먹기도 하고, 많은 행동들을 하잖아요. 네, 행복해지고 싶어서 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성공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어도 하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어도 하고. 그 성공할 때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듣거든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다. 내가 감사하면 좋은 것이 붙는다. 그리고 긍정의 법칙, 또 요즘은 해빙이라는 책이 유행이잖아요. 해빙은 뭐냐 하면 내가 그것을 가졌다, 풍요롭게 이미 가졌다, 해빙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마음의 풍요로 그런 풍요로운 것이 나한테 온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거 너무 우리 머리로 잘 알죠. 머리로 여러 번 들었죠. 근데 이걸 해보고자 노력도 해봤죠? 안 되죠. 다시 돌아가죠. 제자리로 돌아가요. 다시 나를 학대하거나 나를 자책하거나 글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럴까를 보면 어쩌면 그 안에 박힌 가시를 그냥 둔 채 덮고 무언가를 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예시를 들어볼 텐데요. 첫 번째 예시입니다. 1번. 이 사람의 감정을 한번 느껴보세요. 어느 날 A모 주부가 기분 좋게 너무 예쁜 가디건을, 자기한테 어울리는 가디건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쁘게 입고 동창회를 나갔어요. 동창회를 나가면 막 이렇게 수다 떨다가 어머나 이 가디건 너무 예쁘다 야, 나도 한번 입어보자 하고 벗어봐 입어봐 뭐 이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딴 친구가 입었는데 다른 B 친구가 입은 걸 보고 C 친구가 야 너보다 얘 B가 더 잘 어울리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 A는 갑자기 얼굴이 살짝 굳어요. 살짝 굳는데 그걸 표현하지 않으려고 금방 다시 얼굴을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거 너 줄까? 난 또 사면 돼. 너 입고 가! 막 이러면서. 자, 그럼 여기에서 몸이 말하는 감정이 있고요. 생각이 말하는 감정이 있거든요. 뭐가 그 감정이었을까?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봐 주시겠어요? 쿨하게 보여야 된다는 게. 그게 내 이성으로 했던 밖으로 보여지는 감정? 근데 사실 감정이란 게
이성으로 지배하는 감정은 겉으로 속임수지만 몸 감정은 속일 수 없어서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그게 바로 나의 진짜 감정이거든요. 얼굴이 굳었죠. 왜 굳었는지 이유는 각자 다르겠지만 그랬습니다. 그게 감정 속에 있는 어떤 뭐가 가시가 나를 건드린 거겠죠. 자, 두 번째 예입니다. 두 번째는 꼴리아의 엄마예요. 저거는 누구냐면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죠. 여러분들께 오늘 명작 소설인 고전소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제가 요거 3권째 읽고 있거든요. 근데 표도르 도스토옙스키가 정말 탁월한 게 뭐냐면 인간의 내면 감정 표현을 너무 잘한 거예요. 죄와 벌부터 시작해서 그 감정 속에 파고 있죠. 그리고 그 인간의 내면의 그 면면들, 사람마다 다른 특성의 감정들을 너무 표현을 잘했어요. 읽다 보면 이렇게 막 수다가 막 도스토옙스키의 수다가 막 들리면서 이 사람 말이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표현을 엄청 많이 해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 꼴리아는 여기에 주인공은 아니에요. 완전히 제3의 인물이고 그냥 잠깐 이제 조연으로 나오는 인물인데 여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현청 서기관이었던 크라소프스키는 벌써 오래전, 그러니까 거의 14년 전에 세상을 떠났으나 그를 보내고 혼자 된 아내는 살아있으며 지금까지도 여전히 뛰어난 미모를 간직하고 있는 30살의 이 부인은 깔끔하고 아담한 자기 집에서 자기 재산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녀는 성실하고 조신하게 살고 있으며 성격은 상냥하면서도 꽤나 명랑한 편이다. 남편과는 18살쯤에 사별했는데 고작 한 해 정도 함께 살고 아들 하나를 낳은 바로 뒤였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직후부터 그녀는 자신의 보물단지인 이 아들 녀석 꼴리아를 키우는데 모든 것을 바쳤고 지난 14년 내내 그저 정신없이 사랑해왔지만 그래도 물론 기쁨보다는 괴로움을 비할 바 없이 많이 겪었는데 행여 아들 녀석이 아프지는 않을까, 감기라도 걸리지 않을까, 심한 장난을 치지는 않을까, 의자에 기어 올라갔다가 굴러떨어지지는 않을까 등등의 걱정에 거의 날마다 부들부들 떨며 겁이 나서 죽을 지경이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꼴리아가 초등학교에, 그 다음엔 우리 도시의 예비 김나지움에 다니게 되자 어머니는 아들의 학습을 돕고 복습을 시키기 위해 아들과 함께 모든 학과목을 배우기 시작했고 교사들이나 그 부인들과도 가까이 사귀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꼴리아의 그부들, 학교 친구들이 행여 자기 아들을 찝쩍거리거나 놀리거나 때리지 않도록 그들의 환심까지 사려들었다. 드디어 소년들은 이 극성스러운 어머니 때문에 오히려 그를 놀려대고 엄마의 응섭받으라며 약을 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소년은 자신을 방어할 줄 알았다. 이 부분만 읽어드렸는데 요즘 엄마랑 똑같지 않나요?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엄마들이 이렇게 변하지 않고 그 자식을 보문단지로 여기는 엄마들은 똑같을까? 자기가 학습해서 같이 공부해서 애를 가르치고 또 어때요? 전전긍긍하면서 친구까지 자기가 만들어주고 막 이러잖아요. 꼴리아의 엄마의 감정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꼴리아의 엄마는 왜 이럴까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것 같으세요? 한번 그냥 감정이입을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엄마들은 안 계시네요. 안 계신데 왜 그럴까요? 투사, 대리만족. 대리만족. 맞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에 대리만족 비슷한. 투사 같은 투사. 네. 못다 나의 한이.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남편을 잃었잖아요. 18살에 잃었으니까 사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건 너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걱정을 이 아이를 잘 키우겠다는 그 생각으로 그 생각으로 애를 쓰다 보니까 과잉해진 거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나를 그 아이한테 투사하기도 하고 또 무언가 과잉 보호를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엄마의 가시는 그 겉으로 보이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무언가였겠죠.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언가 행동을 했던 거고요. 이 영화는 정말 명작이에요. 이 영화를 보면
그 내면의 가시를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 돕는지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막 잘 보이시죠? 네, 여러 분야의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던 윌 헌팅이라는 이 소년은 그런 천재성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재능을 숨기고 하버드 대학교의 청소부로 일해요. 그래서 이 재능을 어떻게 알아본 수학 교수가 이 아이를 키우려고 하죠. 이 아이는 지금 봤다시피 굉장히 폭력적인 아버지한테 자랐어요. Do you think I know the first thing about how hard your life has been? How you feel, who you are? 네. Because I read all of the 그래서 twists. 지금 여기에 보이는 로빈 윌리엄스는 아까 그 수학 선생님과 다르게 심리 치료를 하는 심리학과 교수님이세요. 이 아이가 너무 불안하고 뭔가 일을 치고 폭행을 저지르고 막 이러면서 그 수학적으로 키우고자 하는 문제가 편하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을 붙였는데 이 아이는 계속 자기 마음을 열지 않고 막 이 선생을 놀렸어요. 그 좋은 머리로 돌려가며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고 있어서 지금 이때 여기에서 이 아이한테 너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 변하면 네 마음 바뀌면 연락해. 안 그러면 굳이 볼 필요 없어. 무언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이 선생님이 와이프가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걸 되게 놀렸거든요. 자기 약함을 숨기려는 것인지 윌의 태도는 항상 폭력적이었죠. Take his job, give it to his sworn enemy, hike up gas prices, bomb a village club, a baby seal, hit the hash pipe, and join the National Guard. I could be elected president. You trust everybody. Because the first thing that happened to him, he was abandoned by the people who were supposed to love him the most. Oh, come on, don't give me that foot. Oh, no, listen, Jerry, and why does he hang out with those retarded gorillas as you call them? Because any one of them, if he asked them to... 보이시겠지만 네? 네,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여기에 보면 이 수학 선생님이랑 심리학 선생님이랑 두 분이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수학 선생님은 이 천재를 빨리 몰아붙여서 성과를 내도록 푸시를 해서 무언가 가르치고 무언가 이루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심리학 선생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다. 뭐가 더 중요해? 그 아이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기다려줘야 된다. 그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싸우죠. 에코 발음밖에 안 들리죠? 발음이 들리죠? 그럴 권리가 있어 니가? 막 이러면서 서로 그때 윌 헌팅이 들어옵니다. 이들이 격렬하게 싸우는데 들어와서 그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 다 애정이 있는 교수였죠. 이 아이의 천재성을 봤던 수학 교수님, 그리고 그 아이의 내면의 상처를 봤던 로빈 윌리엄스 심리학 교수님, 이 두 분이 견해 차이가 엄청 심해요. 저의 입장에서는, 저의 견해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언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그 내면의 가시가 있는 채로 재능을 발휘했을 때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위기를 맞을 수 있잖아요. 그때 그걸 버틸 힘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면에 그 가시 박힌 것을 치유하고 그 다음 그 스스로의 동기로 무언가 해나갔을 때 그 기초가 탄탄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쩌면 그 로빈 윌리엄스는 그렇게 이 아이한테 무언가 따뜻한 치유를 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을게요. 마음속에
가시를 다루는 방법이 각자가 있어요. 그 가시를 다루는 방법이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은 나를 되게 불편해하게 하는 게 있나요? 하나씩 한번 얘기해봐 주실래요? 불편하게 하는 거. 방법이 있는데. 있잖아. 강아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 뭐,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경제적인 압박도 있을 수 있고, 남편이 내 말을 안 듣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애가 내 맘대로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평상시 살아가면서 내 감정을 욱하게 올라오게 하는 거 있지 않나요? 예,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명령받는 거. 남에게 명령받는 거. 저도 이거 너무 싫어해요. 많이 받았어. 네, 맞아요. 맨날 받아본 적이 없었어. 아, 그렇구나. 그렇죠. 이게 가시죠. 자기 안에 그게 진짜 싫은 거는 가시가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시를, 네? 무례함. 무례한 사람 진짜 그렇죠. 근데 무례한 분들한테 자신이 무례했다는 걸 우회적으로 얘기해보면 본인은 몰라요. 무례하게 했는 줄. 그냥 왜? 이러면서 그러죠. 근데 그게 참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내 진짜 몸에 가시가 꽂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가시가 꽂혔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가시 꽂힌 거를 아프니까 건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저기 문을 통과하는데 피해서 갈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숲길을 거닌다면 숲길에서도 부딪히지 않게 갈 거예요. 침대에 눕는다면 이 방향을 조절해서 그게 아프지 않게 누울 거예요. 왜 안 빼내냐고 묻는데요. 맞아요. 왜 안 빼낼까요? 아프거든, 건들면. 그쵸. 아프거든요. 빼내면 굉장히 간단한데 그걸 건들지 않으려고 꽁꽁 싸매요. 그게 보통 우리가 그 마음속에 있는 화나 분노가 일어나는 그 지점에 진짜 원인 있잖아요. 그걸 안 보는 이유예요. 진짜 아프거든요. 그 표면적인 어떤 감정 상태에 저 안에 있는 거를 안 들여다보는 이유가 바로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자행하네 하면 이걸 빼내면 되는데 안 빼내면서 그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부의 세계에서 그 관계를 단절하면 아주 간단한데 서로를 바라보면서 미워하면서 서로 떠나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에너지를 그걸 보호하는데 계속 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냐 하면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오로지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삶의 목적이 나는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그걸 보호하는 패턴으로 일생 동안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사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에너지란 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에너지란 걸 들어보셨나요? 네. 그거를 알려주는 책 중에 하나가 마음에는 에너지가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운이야, 운칠기상이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는 기운이 있어, 흐름이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할 때 비과학적으로 들리죠. 그렇지 않나요? 네, 유사과학 혹은 신비주의 막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가 진짜 마음의 에너지가 있다는 걸 밝히기 시작하는 과학자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을 밝혀서 데이터화하고 있어요. 조금씩. 그 중에 하나가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이게 에너지를 찍는 에너지장 카메라에 담긴 에너지 파동이거든요. 그 예전에 블루홀님이 어디 가서 무슨 몸에 파장을 찍었더니 블루가 나오셨다면서요. 무념무상할 때, 네, 블루. 그 다음에 화가 있을 때는 이렇게 레드가 확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장을 찍을 때 여기 무지갯빛으로 되게 예쁘게 찍혀 있죠. 이거는 지금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사랑이 넘치고. 이 여자가 지금 뭘 끌고 가죠? 되게 사랑하는 남잔가요? 여잔가요? 사랑하는 강아지를 끌고 가요. 그래서 지금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요 줄이 이렇게 있어요. 안 보여요, 여기. 이렇게 줄이 이렇게 있어서. 근데 만일에 강아지를 싫어하는 사람이 강아지를 맞닥뜨렸어. 그럼 여기 에너지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겁나는, 네, 뭔가가 확 돋겠죠?
다음 장을 한번 보면 이 장에 있는 사진이 이제 이렇게 여기 책에 나오는 똑같은 거죠? 이 책에도 나오는데 카를리안 사진기로 찍은 인간의 에너지장 해서 감정과 건강 상태에 따라 에너지장의 형태와 색깔이 변화한다. 이런 걸 찍을 수 있는 이제는 과학기술까지 발전했어요. 다음 장을 보면 더 놀라워요. 이거는 에너지 기가 흐르면서 기가 빠져나가는 걸 보여줘요. 어떻게 됐냐면 이분은 척추 환자거든요. 에너지가 약간 이렇게 밑으로 다 쳐져 있죠. 쳐져 있는 데다가 여기서 밖으로 기가 빠져요. 그 아픈 부분에서. 기가 빠져나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에너지 장으로 마음, 몸 다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마음이 아프면 몸이 같이 아파지죠.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쓸쓸할 때 몸도 처지죠. 마음이 조금 뭔가 힘을 얻으면 몸도 회복되죠. 그게 같이 연동돼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아플 때 있잖아요. 아까 굉장히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 아이가 내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났을 때 그때 욱 하고 모든 걸 다 이렇게 폭발할 수 있었는데 잠깐 멈추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서 그 해결책을 어떻게 할까? 이 아이 마음을 내가 잠깐 이해해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줄까를 고민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가요? 마음이 힘들 때 패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하기 힘들면 주변에 왜 그 화상들 있죠? 그분들 한번 생각해 볼래요? 그분들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하던가요? 뭘 막 사던가요? 아니면 집에 꼼짝 않고 있으면서 소주만 마시던가요? 아니면 막 돌아다니던가요? 아니면 술을 밖에서 막 친구들과 마시던가요? 짜증이 많아지죠. 짜증이 나던가요? 짜증을 주변 사람한테 짜증을 내던가요? 그렇게 뭔가 있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걸 무언가 어떤 순간에 힘들 때 나타나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 패턴이 그 사람의 문제 해결 방법이고 그 문제 해결 방법은 알고리즘화돼 있어요. 내 내면에 그게 그냥 패턴화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가 이거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깊은 내면에 나를 결국은 감정적으로 힘들 때 부셔서 내리막길을 치게 하는 그런 어떤 아킬레스건 같은 거, 그런 감정들이 있을 때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누구나 힘들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힘들지 않을 수는 없죠. 근데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걸 불굴의 의지로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거기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패턴화 된다는 거죠.